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와이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수에 영향을 줄 별다른 지표도 발표되지 않았고 은행주 실적도 굉장히 무난하게 나왔지만 특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 밀린 채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간밤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수 자체를 끌어내렸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 열어보겠습니다. ASML 충격, 반도체 우수수, 반도체 지수 5% 넘게 급락. 네, 어제였죠. 사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발표될 예정이었던 ASML의 실적이 실수로 어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 결과 실적에 대한 충격이 안겨지면서 10% 넘는 급락세를 연출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넘게 빠진 채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초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대선이 3주도 안 남은 시점에서 더 자세한 관련주 소식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엔비디아 최고가 경신은 아직 차익 실현의 4.6% 급락. 전반적으로 반도체 투심이 위축되었던 가운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특정 국가에 미국 정부가 최첨단 AI 칩 판매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 역시도 흘러내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아직은 전고점을 뚫지 못한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차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관련주 흐름들도 오늘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열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원유 시설 공격 배제, WTI 4% 이상 급락. 이스라엘이 유가 시설이 아닌 정유 시설이 아닌 군사 시설에 폭격을 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WTI 국제 유가는 4% 넘게 떨어졌고요. 브렌트유 역시 3% 넘는 급락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75% 하락하면서 42,740선에 마무리 지었고요. S&P 500지수는 0.76% 빠지며 5,815포인트 선에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역시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1% 넘게 빠지면서 18,316포인트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고 특히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거래일만 해도 다우지수와 S&P 500지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3대 지수가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 오늘 시장은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난 밤에 대형 은행들의 3분기 깜짝 실적이 공개됐죠. 골드만삭스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29억 9천만 달러를 나타냈고 주당 순이익은 8.4달러로 LSEG가 집계한 시장의 기대치였던 6.89달러를 훌쩍 웃돌았습니다. 다만 주가는 약보합 마감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 역시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양호한 실적을 보였는데 이들의 호실적이 주가와 정비례하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은 연간 수익 가이던스를 낮춰 잡으면서 주가가 크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2.27% 하락하며 4포인트 선에 마무리 지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시설을 타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국제 유가도 지금 3.8% 가까이 빠진 상태인데요. 일단 오늘은 반도체 지수가 5,147, 굉장히 많이 빠진 부분에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구성 종목들의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M7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른 종목들도 있고요. 내린 종목들도 있습니다. 먼저 애플 살펴보겠습니다. 1.1% 상승했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미니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021년 이후 3년 만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가격은 $499부터 시작이 되고요. 일부 국가에서 사전 주문이 가능하고 또 매장에서는 오는 23일부터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아이패드 미니에는 아이폰 15 프로에 장착된 칩과 같은 A17 프로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이 프로세서는 애플의 AI 소프트웨어죠.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폭 하락하면서 0.1%의 낙폭을 기록했고요. 엔비디아를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던 엔비디아는 4.69%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30 초반대 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에 첨단 AI 칩 판매에 대한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AI 반도체주에 좋지 않은 이슈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분석이 됩니다. 자, 알파벳도 살펴보면 0.3% 상승해서 $165 선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구글이 AI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의 소형 모듈 원전 기업과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카이로스 파워가 건설하는 원자로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발표했는데 이 카이로스 파워가 가동할 6개에서 7개가량의 원자로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데이터 센터 구동에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조달받기 위해서 소형 모듈 원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면 아마존인데요. 0.08%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아마존에 대한 바이 의견 재확인했습니다. 통합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확대에 대한 견조한 조합을 이뤄낼 거라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 밑으로 메타 플랫폼스와 브로드컴 모두 하락했는데 특히나 브로드컴은 3.47%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먼저 ASML 살펴봐야겠죠. 네덜란드의 반도체 노광 장비 제조업체 ASML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기대 이하의 실적 가이던스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실망감을 드러냈는데요. ASML의 실적이 자사 웹사이트에 하루 앞서서 유출이 됐는데 서둘러서 이 실적 보고서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하긴 했지만 이미 보고서의 내용은 확산이 돼버린 뒤였습니다. ASML의 3분기 수주량이 26억 유로에 그쳤는데요. 이는 월스트리트 전망치인 56억 유로, 또 블룸버그가 집계한 분석가의 추정치인 53억 9천만 유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입니다. 내년 순 매출 규모도 300억에서 350억 유로 가량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 또한 시장 컨센서스인 358억 유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죠. 이 자료가 유출된 후에 ASML 주가는 유럽 증시에서 굉장히 큰 폭 10% 이상 폭락을 했는데 크리스토프 포케 CEO는 보고서에서 AI 부문에서 강한 성장과 상승의 잠재력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다른 부문은 회복에 더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여파로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주식들도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ASML 결국은 16% 이상 빠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스톡은 시티그룹입니다. 미국의 4대 금융기업인 시티그룹이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시티그룹은 3분기 매출이 20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수치고요. LSEG가 집계한 시장의 예상치인 198억 4천만 달러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주당 순이익도 1.51달러를 기록하며 시장의 예상치인 1.31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순이익은 3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고 순이자 수익도 전년 대비 3% 감소한 13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티그룹 CEO 제인 프레이저는 실적 발표 후에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전략이 추진력을 얻고 있음이 입증됐다. 또 각 사업의 영업 레버리지, 주가, 수수료 이익률도 긍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 살펴보겠습니다. 월그린스가 2027년까지 1,200개의 매장을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2025 회계년도에만 500개의 매장이 폐쇄될 걸로 보이는데요. 회사 측은 이 같은 조치가 조정된 수입과 현금 흐름 증가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월그린스의 CEO 팀 앤트워스는 매장 폐쇄로 더 건강한 매장 기반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행동과 구매 선호도의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또 얼마나 많은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지는 불분명한데요. 한편 월그린스는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회계연도 4분기 매출과 이익을 보고했고 이는 회사의 비용 절감 노력을 반영한 겁니다. 주가는 10% 넘게 급등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간밤 미국 시장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이고요. 오늘은 레그논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새롭게 출연해 주셨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지난주부터 실적 시즌의 풍향계로 불려지고 있는 은행주 성적표가 오픈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잘 성적표 보여주긴 했는데 주가랑은 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뭐 당연한 그림인 것 같고 연초부터 복귀해 보시면 엔비디아 사상 초유의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 4분기 때 그날 하루 4% 빠지는 그러니까 기대감과의 괴리가 조금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 금융주가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작 중요한 건 금융주의 주가도 중요하지만 경제 성장세가 탄탄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주까지 S&P 500 기업 중에 한 6% 정도가 기업 실적 발표를 했고 이번 주에 계속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 날 이제 집계가 되는데 지금까지 한 10% 발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중에 그 발표한 기업들의 EPS 성장률을 지금까지 추산해 보니까 4%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추세대로 3분기 걸 또 추산하는 발표를 백스에서 같이 해줍니다. 현재까지 7%가 넘는 수치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주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뭐 한 8, 9% 정도 EPS 성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지만 그 정도면 충분히 괄목할 만한 또 완연한 성장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하게 선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다만 실적에 대해서는 눈높이라 그러니까 기대감과는 조금 괴리가 있었다라는 부분까지도 추가적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17일이죠. 9월의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의 경로를 점쳐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역시도 우세한 가운데 해당 지표가 우리는 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노동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소매 판매도 살짝 감속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장 30건 6개월 동안 고금리를 유지했었잖아요. 물론 지난 9월 18일 이후에 FOMC가 이제 비컷을 통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동을 걸긴 했지만 이 영향력은 이제 사후에 서서히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노동 시장도 살짝 감속하고 있는 것처럼 소비도 감속할 텐데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추세는 감속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뜯어놓고 보니까 지난달 것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세일즈가 되게 폭등을 했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미국 사람들도 워낙 이제 부자라는 이미지, 굉장히 과소비하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미국 분들도 현명한 소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고금리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거를 비싼 제품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제품, 또 백화점보다는 아울렛 매장, 또는 뭐 월마트 같은 실적들을 보면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추세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지난주인가요? ISM 서비스업 제조업 PMI 지수, 서비스업 PMI 지수 발표된 거 보면 고용 부분 빼고 나머지 전반적인 서브 인덱스들이 굉장히 완연하게 성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뭐 자세한 말씀을 굳이 우리가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이 소비가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좀 중요한 거 같아서 하나 갖고 왔는데 이 미국의 소비를 그 기반으로 할 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소비를 떠받쳐 줄 수 있는 좀 뭐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제가 몇 개를 좀 뽑아왔습니다. 이 보시면 우리나라도 그 개인 가계 소득 자산 중에 근한 70~80%가 부동산으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가장 큰 자산을 구성하고 있고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게 현금 주고 사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죠. 대부분 모기지 대출을 일으켜서 삽니다. 그러면 이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는지 왕성한 건지를 보려면 간접적이긴 하겠지만 모기지 연체율을 보면 된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가 뭐 이런 한 3가지 갖고 왔는데 이 들쑥날쑥한 그래프를 쭉 보시면 모기지 연체율이 현재 1.7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계의 채산성,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고 그걸 간접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좀 견조하지 않을까 하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그 정도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소비가 여전하게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그리고 재무 건전성 역시 무난하다라는 부분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우려감 약화를 반기는 시장의 모습이지만 사실 PPI는 전월과 비슷하게 나왔지만 CPI 충격에 의해서 3대 지수가 또 빠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안심을 하기가 좀 어렵다. 물론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 어느 정도 좀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고용을 잡겠다라는 그런 스탠스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온 지표들에 따르면 아직까지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나운서님께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연초부터 물가 안정세는 계속 될 거지만 물가가 레벨업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계속 하고 있고 최근 한두 달 들어서 그런 우려를 조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안정세는 유지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FMC 다시 말하면 페드가 존재하는 이유가 3가지 목표, 맥시멈 인플로이먼트, 완전 고용, 물가 안정, 경제 성장. 그중에 물가 안정하자고 해서 지리한 지금 한 2년간의 인플레이션 파이트 기간을 겪었잖아요. 그럼 이제 물가는 잡히겠죠. 문제는 올 연초부터 경제 성장세 자체가 굉장히 세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주 미국 상무부에서 과거 5년의 GDP 성장률을 평균 0.2%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소비, 노동, 서브 지표들보다 이런 걸 다 애그리게이트하게 종합해서 발표되는 수치가 GDP 성장률이란 말이죠. 지난 1, 4분기 GDP 성장률이 분기 성장률이 1.4에서 1.6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2, 4분기가 2.8에서 3.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3분기 GDP 성장세 자체도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 기준으로 보면 3.2%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경제 성장세가 완연하다는 얘기는 뭔가 시장에서의 활동이 세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떤 유동성이라든가 돈의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요도 완연할 것이고 그러면 전반적인 그림으로 볼 때 물가가 완연하게 떨어지는 것보다 이 떨어지는 속도가 좀 감속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좀 갖고 있는 것이죠. 바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준비한 그 그래프 중에 몇 개 준비했습니다만 트루플레이션이라는 것만 먼저 한번 보시자는 거죠. 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을 텐데 트루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2020년부터 그 코인베이스의 발라지 스리니바산이라고 하는 CTO 뭐 코인 쪽에서는 거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매일매일 약 200만 개의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간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그 지표가 그래프가 지금 아직 안 띄어지고 있긴 한데 요 다음 페이지일 텐데요. 그렇죠. 오른편의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2.23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CPI하고는 그 서브 인덱스의 비중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수치를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 패턴을 한번 보시자는 것이죠. 올 연초에 3%가 넘는 수준까지 갔다가 쑥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좀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가를 완전히 우리가 100% 안심하긴 좀 우려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경제 지표라는 것이 항상 이래서 어려운 건데 좋게 나쁘게 해석하면 그렇지만 좋게 해석하면 물가라는 게 아나운서님 잘 아시겠지만 경제 성장세하고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경제 성장세가 좀 더 꺼지면 물가는 안정되는 것이지만 경제 성장이 세지면 물가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다만 지난 2년 전에 문제가 됐던 것은 경제 성장세보다 더 많은 폭의 금리가 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조금 좋게 해석해 보면 그렇게 해석의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까 표현해 주신 대로 물가 수준이 이제 물가가 뭐 100% 오프 더 테이블 돼버렸다 이렇게 안심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라는 부분까지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CPI라던가 PPI를 볼 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집값 그리고 식물 가격을 뺀 근원 CPI, 근원 PPI를 주로 보는데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들쑥날쑥하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혹시 코멘트 하나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내용인데 깜빡했는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좀 안도할 수 있는 해석을 먼저 드려보자면 에너지값 어제 또 폭락했죠. 떨어졌어요. 폭락이라기보다는 뭐 안정화됐다고 해석하고 싶어요. 네. 저는. 제가 지난 30년간의 이 업계의 경험으로 놓고 보면 두 가지 해석은 못합니다. 환율과 유가는 우리가 데이터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다만 경험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70불에서 한 85불 정도가 유가의 큰 밴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하단으로 왔죠. 앞으로 안정은 유지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페크 회원국들이 전략이 예전에는 가격 전략에서 이제는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전략으로 바뀌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시장이 좀 텐션이 높아지더라도 이제 이 생산량, 산유량들을 더 늘린다는 전략으로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물가 하향 안정화에 큰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하나는 미국이 2019년도부터 전 세계 그 원유 순수출국이 돼버렸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로 보면 사실은 전 이제 방송 계속 하고 있는데 2, 3주 전부터도 유가는 안정 크게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물가 전체 아까 제가 물가가 100% 안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유가가 이렇게 안정이 되게 되면 물가에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걸 제가 빼고 넘어갔는데 이 CPI 물가 바스켓에 한 40%의 영향을 미치는 게 주거비란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 CPI 중에 유일하게는 아니지만 주거비가 연초부터 먼스로 0.4, 0.4 갔다가 0.3 갔다가 0.2 갔다가 0.5로 확 떴다가 이번에 0.2인가로 또 떨어졌단 말이죠. 드디어 이제 그 진로 지표라는 선행 지표를 놓고 보면 CPI 바스켓의 주거비가 한 1에서 1.5년 선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당초에 저희가 6월, 7월부터는 떨어지지 않겠냐고 봤는데 좀 안 떨어져서 걱정했지만 이번에 떨어지는 거 보면 그래서 물가 안심하긴 이르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안정세는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추가적인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떼놓을 수 없는 글로벌 변수죠. 미국 대선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우선 최근 해리스 부통령은 조금은 주춤하는 모양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좀 더 약진하는 모습입니다. 승부를 가를 7개 경합주에서도 계속해서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자, 여기서 현재 판도와 함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체크포인트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참 어렵죠. 우리나라 대선 판도 모르는데 미국의 대선을 논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생방송이니까 그냥 가감없이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대학에서 경제학 전공을 했고 대학원에서 미국 전공을 했어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저는 트럼프가 될 공산이 더 클 것 같다는 전망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말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되어야 미국 경제는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아직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도박 사이트라든가 폴리마켓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해리스가 완연하게 이기고 있고 이거를 이제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두 달 전에 뭐 이제 방송에서 이런 질문이 나와서 그때는 해리스가 되게 이기는 수치들이 발표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발표되는 수치는 믿지 마라. 11월 5일인가로 기억하는데 대선 인단 결정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대통령이 결정되는 날이죠. 그 날짜에 가까워지는 한 10월에서 10월 정도 발표되는 수치가 제대로 된 수치일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개인적으로 저도 친미도 아니고 친 트럼프도 아닙니다만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와서 맞췄다. 네, 뭐 맞췄다기보다는 네. 체크 포인트는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바이든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공산이 큽니다. 제가 아는 해리스는 정책적인 어떤 깊이라든가 어떤 글로벌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뎁스가 깊진 않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친환경 이런 게 계속 갈 공산이 크고 다만 우리가 지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이미 다 아시는 상황이 됐지만 트럼프 정책 공약을 좀 뜯어봐야 되는 것이죠. 트럼프 정책 공약이 47개 아젠다 47이라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정책들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호혜주의라는 거죠. 그 fair trade with the 뭐 China 또는 with the partners 뭐 이런 식인데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익을 많이 얻어가 그럼 우리도 많이 얻어야지. 그러니까 트럼프의 표현이 되게 직선적이고 약간 좀 오락가락하고 이래서 트럼프가 좀 이미지가 좀 그래서 그렇지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아카데믹한 백그라운드가 아주 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트럼프의 그 정책을 좀 더 집중해서 보는 입장이고요. 여기 나오네요. 뭐 하나하나 제가 소개를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정책을 뜯어보면 상당히 좋아할 만한 이런 뭐 내용들이 있다. 다만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면 간략하게 요약드리면 그 트럼프는 친시장주의자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인 아니겠습니까? 금리 인하될 거고 관세 인상될 거고 여기서 조금 확장하자고 하면 이제 금리가 그래서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내놓은 정책 공약을 보면 금리는 인상 요인인데 실제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또 금리 인하 요인이란 말이죠. 그건 이제 시장 데이터 발표되는 걸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뭐 다만 한두 달 전인가 그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그래서 제약주 약할 거니까 사지 마라. 신재생 에너지 쪽 약할 거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내놓는 정책 자체가 그거하고 반한 정책이니까. 다만 이제 몇 개 뭐 유가하고는 상관없이 원유 생산을 완연하게 시켜서 유가를 안정시키겠다. 그러면 시추선이라든가 정유시설이라든가 하는 활동은 많아지겠죠. 그런데 투자해라. 그리고 M&A 같은 거 완화해서 활성화시켜주겠다. 사실 미국 자본시장을 끌어가는 큰 축 중에 하나가 M&A 활동이란 말이죠. M&A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안 좋지만 포텐셜이 있는 회사를 시장에서 서로 이렇게 M&A하고 하면서 시장의 성장세를 이끌어가는 뭐 이런 등등의 몇 가지 트럼프 트레이드를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요약을 좀 하면 트럼프 정책을 놓고 우리가 미뤄 판단할 때 미국 경제는 뭐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경제 앞으로 한 50년은 과한 것 같고요. 향후에 한 5년 정도는 더 강건해질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뭐 그 큰 흐름에 조금 더한 성장세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가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헤드라인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초고율의 관세로 제조업 화랑과 함께 일자리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는 부분 발표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이제 관세 얘기했으니까 금리 얘기해봐야죠. 네. 11월 FOMC 사실 대선과 정말 밀접하게 아주 중요한 이슈죠. 정말 중요한 이슈기도 하고 또 시기 자체로도 좀 가깝게 있잖아요. 그래서 11월 같은 경우에는 좀 금리 동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 남은 기간 동안 연준의 스탠스 어떻게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지난 9월 18일 이후 FOMC 이후에 지금 위원들이 계속 나와서 뭐 윌러라든가 무슨 카시카리라든가 이렇게 인터뷰 계속 한단 말이죠. 하나하나 쭉 뜯어놓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할은 본연의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시장에서 조금 성급한 기대를 적당히 좀 내려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게 포워드 가이던스의 기능이거든요. 저는 아주 순기능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FOMC가 하려고 하는 이 패스가 쭉 있는데 이거하고 상당히 큰 괴리된 기대감을 형성을 하게 되면 이 시장 더 나가서는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분 뭐
그 월스트리트의 닉 티미라우스, FMC 페드의 뭐 대변인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분들한테 살짝 흘리면서 시장에 큰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좁혀주는 역할, 상당히 택티컬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담으로 하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지금 스탠스를 보면 50bp 기대하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 다 꺼가는 역할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25bp 인하할 거로 저는 보고 있고 당초에 저는 9월 달에도 25bp 인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세가 아까 언급드린 대로 굉장히 세단 말이죠. 그런데 노동시장 언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50bp 인하를 한 게 8월부터 하고 싶었던 거예요. 못했으니까 한꺼번에 2번 한 거죠. 네, 고용 지표가 늦게 발표가 돼서. 그렇죠. 근데 다행히 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목요일 날 다행인지 안 다행인지는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된 게 25만 8천 건이 발표됐습니다. 사실은 경기 침체라고 하면 30만 건 정도 돼야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하여튼 최근에 발표된 수치 중에는 상당히 높게 발표됐단 말이죠. 그러면 올 연초 중반 이후부터 제롬 파월께서 하시는 말씀은 노동시장이 더 냉각되는 걸 좌시하지 않을 거야. 거기에 일단 일치되는 뭐 부합되는 그 근거를 주는 수치, 또 소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려할 수준은 전혀 아니지만 노동시장의 소비가 조금씩 감속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놓고 보면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곳은 시장하고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분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이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 뭐 중앙은행이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러면 이제 정책 실효성 자체가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한 번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 보통 한두 단계 끝내고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발성으로. 일단 몇 차례 꾸준하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금리 올리고 내리는 영향이라는 게 한 달 한 달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뭐 6개월, 길게는 2년, 3년 영향을 쭉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스탠스는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인하 스탠스는 가져가는데 50bp는 턱도 없는 소리인 것 같고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사운드하기 때문에 25bp 인하 연말까지 한 2차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기본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네, 25bp씩 2번 정도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반적으로 그럼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환호하는 분위기가 연출될 것 환호라기보다는 그래도 뭐 우상향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네, 긍정적인 사인까지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 어떤 것들 뽑아주실까요? 어제처럼 예상치 못한 엔비디아 뭐 중동 지역 수출 제한 하는 것 때문에 엔비디아 좀 빠졌고 ASML 어제 뭐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의도한 건지 뭐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바람 잘 날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대세가 꺾였을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ASML 예를 들면 반도체라고 하는 업종은 글로벌 분업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초 작년에도 막 반도체가 흔들렸던 것인데 이번에 ASML 빠진 게 어떤 이유인지를 한번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새벽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엔비디아 이슈 또는 중동발 수출 제한 이슈 ASML 실적 반토막 나는 이슈 이런 것들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훼손시키는 이슈냐 아니냐를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펀더멘털이 훼손이 없다고 하면 어제 같은 이런 뉴스들은 노이즈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이 계속 발표될 거기 때문에 뭐 넷플릭스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선방을 했어요. 조금 안 좋았는데 주가는 한 1% 마이너스로 끝났으니까. 이제 이런 식의 기업 실적 발표가 계속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뭐 이렇게 매크로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하우스라서 개별 종목에 대한 하나하나 제가 이슈를 전달드리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연초부터 팩트셋이라고 하는 제가 아는 가장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 실적을 팔로우 해주는 회사에서 연초에 1, 2, 3, 4분기 각각 6%, 9%, 8%, 12%인가 EPS 성장률 예상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3분기는 조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름도 있고 뭐 허리케인이라든가 이런 영향 때문에.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EPS 성장 지금 예상 7% 이상 나온다는 게 큰 흐름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람 잘 날 없는 글로벌 주식시장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가져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 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10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마이너스 11.9를 기록하며 시장의 예측치였던 3.4를 크게 밑돌았는데요. 직전월의 수치가 11.5를 기록했으니까 무려 23.4포인트나 급락한 겁니다. 이 지수는 뉴욕주의 기업 경기 수준을 평가합니다. 수치가 0보다 크면 경기 상승을, 0을 밑돌면 하락세를 나타내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규 주문 지수는 마이너스 10.2로 전월치인 9.4보다 19.6포인트 크게 하락했고요. 운송 지수도 전월 대비 20.6포인트 급락해 마이너스 2.7을 기록했습니다. 재고 지수도 마이너스 7.5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6개월 후의 경기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지수는 38.7을 기록하며 제조업의 경기 낙관을 보여줬고요. 고용지수도 4.1을 기록하며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연은 측은 이번 달에 전체적으로 업황이 부진했지만 향후 업황에 대한 지수는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UBS는 미국 주식시장이 내년에 새로운 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UBS 전략가 조나단 골럽은 S&P 500 지수의 목표치를 6,000에서 6,4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월요일장 종가 대비 9.2% 상승 여력을 시사합니다. 골럽은 지지적인 경제적 배경을 변화의 촉매로 꼽았는데요. 그는 UBS 경제학자들이 2025년 명목 GDP를 3.7%로 예측하는데 이는 장기 평균과 거의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리 인하는 이자 비용과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낮춰 EPS와 밸류에이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골럽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주식시장이 더 성장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를 비롯해 자국 기업들의 AI 반도체 칩 수출에 국가별로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동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이 일부 국가들의 엔비디아와 다른 기업들의 첨단 AI 칩 판매에 대한 수출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을 논의했고 이러한 조치는 일부 국가들의 인공지능 역량을 제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에서 유동적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최근 몇 주 사이 이런 구상이 관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고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AMD 등의 기업들도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바이든 정부 임기 내에 시행될지는 아직 불확실한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국가별 수출 상한을 설정하려 할 경우 포괄적인 새 정책을 발표하거나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외교 관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전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경신한 이후 화요일장에서는 아시아 증시에서도 반도체 주식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AI 앱을 위한 고대역폭 메모리 칩을 제조하는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 주가가 2.8% 이상 상승했습니다. 또 일부 엔비디아 제품의 HBM 칩을 제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주가도 뛰었는데요. 0.3% 상승하며 6만 1,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엔비디아 공급망의 일부인 TSMC와 팍스콘의 주가도 대만 증시에서 각각 2.39%, 3.77% 올랐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일본의 반도체 제조 회사인 도쿄 일렉트론은 주가가 5% 가까이 상승했고 테스트 장비 공급 업체인 어드벤티스트도 3%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설계업체 ARM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주가는 6%가량 상승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9월의 수출과 수입이 예상치를 밑돌았고 또 당국이 발표한 경기 부양책을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가 부재한 결과로 풀이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상하이 종합지수는 2.53% 하락한 3,201.29에 선전 종합지수는 2.1% 내린 1,850.5에 장을 마쳤습니다. 홍콩 증시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항생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하며 3.67% 내린 2318.7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7%에서 4.9%로 다시 올렸다는 호재도 존재하긴 했지만 증시 낙폭에 반영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메트로가 민영화된 지 20년 만에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됩니다. 도쿄메트로는 이번 기업 공개로 총 3,486억 엔의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2018년 12월 소프트뱅크 이후에 6년 만에 일본에서 가장 큰 기업 공개이기도 한데요. 공모가는 잠정 상한선인 주당 1,200엔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도쿄메트로는 사전 수요 예측에서 희망 공모가를 1,100에서 1,200엔으로 제시했는데 수요 예측 결과 1,200엔의 주문이 몰렸다고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도쿄메트로는 오는 23일 도쿄 증시에 입성할 예정이고요. 시가총액은 7천억 엔, 우리 돈 약 6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4년 설립된 도쿄메트로는 도쿄 중심부에서 9개 노선을 통해서 하루 평균 652만 명을 수송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률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도쿄메트로 지분의 53.42%, 도쿄도청은 46.58%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공모에서 양측이 각각 지분의 50%를 매각하며 이들의 합산 지분은 공모 후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반영하며 4분기 가이던스는 보수적으로 제시 델타항공과 관련된 리포트 하나증권 리포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델타항공, 미국의 주요 항공사 중 하나죠. 전 세계적으로 300개 이상의 항공편을 운항하면서 가장 큰 항공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스카이팀 얼라이언스의 창립 멤버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자랑하면서 여객과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4분기 가이던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우선 3분기 성적표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주가는 하락세를 기록했었습니다. 매출액은 145.9억 달러, 조정 EPS는 1.5달러 수준으로 컨센을 소폭 하회했고요. IT 대란으로 인한 순이익 영향은 주당 0.45달러로 해당 영향을 제외할 경우 가이던스 상단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자, 양호한 여행 수요도 좀 살펴보시면 ASM은 전년 동기 대비 4%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RPM은 3.5% 상승하면서 미국 항공업계 전반적으로 영향을 줬었던 국내선 공급 과잉은 6월에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적으로 완화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 CPI 항공운임지수는 18개월 만에 전년 대비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했고 프리미엄 좌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반면 일반 좌석 매출은 4.7% 감소하면서 프리미엄석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기회가 됐습니다. 델타는 최근 뉴욕과 LA 공항에 새로운 라운지를 오픈하는 등 서비스 측면에서의 프리미엄 전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델타 원 라운지는 프리미엄 비즈니스 승객을 위한 라운지이고 이 라운지는 200여 개의 좌석을 갖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단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슈를 조금 더 뜯어보면 이 IT 대란 영향은 조금 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입니다. 7월 18일 전 세계에 대규모로 발생했었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발 IT 대란에 따른 영향은 지난 8월 공개했었던 예상치 수준이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취소된 항공편에 대한 환불 그리고 현금과 마일리지 형태의 고객 보상으로 직접적인 매출 영향은 약 3.8억 달러로 YOY 기준 약 마이너스
2.6%포인트 영향으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전했었는데요. 당시 850만 대 이상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기기에 영향을 미쳤으며 델타 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은 대규모 항공편 취소로 막대한 손실을 입어서 델타 항공 측은 7,00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약 5억 달러, 하나로는 약 6,500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법적인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단위당 비용 증가도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델타 항공의 단위당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5.7% 정도 증가한 수준이고요. 이 중 3.2%포인트가 고객 비용 상환과 승무원 관련된 비용 등이 IT 대란의 영향이다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가는 안정세를 보이면서 오늘만 하더라도 3%, 4%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항공유 평균 매입 가격은 갤런당 2.53%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는 9%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소송 등의 과정이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IT 대란 관련 불확실성은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4분기 대선 이후의 예약 상황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정 EPS는 1.6에서 1.85달러로 컨센을 상회할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대선 기간 내에서는 국내 여행 수요가 조금 더 줄어들기 때문에 단위당 매출 성장 전망이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의 영향이 반영됐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IT 대란 영향 제외한 기준으로는 2024년 조정 EPS 가이던스는 유지하고 있고요. 성과가 저조한 루트와 메인 캐빈을 중심으로 캐파를 조정하고 있어서 4분기 캐파 확대 전망은 3에서 4% 수준 플러스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에는 충족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대선 이후의 예약 상황에 대해서는 좀 고무적인 코멘트와 함께 올해 여름 더운 날씨로 여름 여행 시즌이 9월에서 10월로 늦어졌다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보수적인 가이던스 추정 패턴 등은 4분기 가이던스 상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내 허리케인 영향과 대선 등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공급 과잉과 운임 정상화 그리고 대선 이후의 수요 반등 그리고 프리미엄 항공사로서의 경쟁력 등 긍정적인 투자 관점은 유효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경에 예정된 인베스터데이에서 긍정적인 중장기 전략이 확인만 된다면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지고 있고요. 인천에 힘을 싣는 델타항공 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공항 델타항공의 새로운 아시아 국제 허브로 발탁이 됐습니다. 기존 허브인 일본 나리타 공항보다 더 우수한 잠재력을 인정받은 셈이고요. 델타항공의 주요 협력사인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흡수하면서 더욱더 긴밀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도 추가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델타항공은 이전 일본 나리타 공항 대비해서 인천공항을 허브로 삼은 가장 큰 이유로 단일 공항인 점을 꼽았는데요. 장거리 노선이 분산된 상태에서 환승 수요가 분산돼 도쿄에서 출발 그리고 도착하는 고객으로 성장 여력이 한정됐다라고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나눴었던 반면 인천공항은 이와 달리 주요 장단거리 국제선이 좀 집중되어 있고 우리나라 승객뿐만 아니라 아시아 인근에서 몰려드는 환승 수요까지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긍정적인 언급을 이어갔습니다. 인천공항은 2019년 8월 아시아 내 3위에서 올해 8월 2위까지 우뚝 선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이지만 좀 긍정적인 부분을 언급한 반면 글로벌 IB들은 오히려 더욱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주요 IB들은 델타항공의 강력한 수익성과 프리미엄 서비스의 수요 증가를 이유로 적극적인 매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델타항공은 2024년과 2025년을 바라보면서 국제여행 수요 증가와 더불어 프리미엄 좌석 판매가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판단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는 전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오늘 주요 글로벌 일정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출발 증시 와이드가 방송되니까요.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